여러분,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냥 체육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철학과 과학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체육 시간이 그냥 운동자라는 선수 몇 명을 키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시간이었다면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이게 바로 스포츠 교육학의 심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스포츠 교육학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철학적 변화를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포츠 교육학.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냥 체육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공 잘 던지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스포츠 교육학은요. 스포츠라는 하나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성, 감성, 신체가 조화로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돕는 거죠. 그럼 이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게 어디서 쓰이는 걸까요? 생각보다 우리 삶 곳곳에 있어요. 크게 세 군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겪어본 학교 체육 시간, 그리고 주말에 즐기는 조기축구회 같은 생활 스포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는 전문 스포츠까지, 네, 이 모든 못에 이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스포츠 교육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엄청난 생각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순간이 와요. 그 위대한 전환점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열날에는요. 그러니까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체육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신체의 교육. 말 그대로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냥 그게 다였던 거죠. 몸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몸은 그냥 단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도구로 써서 더 큰 걸 배우자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서 전략을 짜는 머리를 쓰고 팀원들과 협력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처럼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죠?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그냥 몸 자체를 단련시키는 거에 집중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도 쓰고 마음도 배우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단순히 몸을 위한 교육에서 몸을 통한 교육으로. 이야,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더 명확해요. 처음은 그냥 건강, 몸,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인성도 중요하잖아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스포츠 심리학, 생체역학 같은 과학적인 연구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학문의 틀을 갖추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체 운동학, 즉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연구하는 거대한 학문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실제 스포츠 지도사를 뽑는 시험에서 교수법,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이 분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제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런 멋진 생각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영역 기억나시죠? 학교, 생활, 전문 스포츠. 이 세 곳 모두에서 이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운동하면서 협동심을 배우고 동네 축구팀에서는 이웃과 정을 나누고요. 심지어 올림픽에 나가는 엘리트 선수들조차 이제는 그냥 이기는 기계가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인 거죠. 신체를 통한 교육.
물론 이렇게 좋은 생각도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만 하면 안 되겠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단단한 규칙, 즉 법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법 조항을 다 볼 건 아니고요. 이 법들이 진짜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목표만 딱 짚어볼게요. 이 정책들의 핵심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스포츠가 교육이라는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생 선수가 운동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부도 하는 학생이라는 걸 지켜주고 성별이나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게 하고 폭력 같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규칙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법 조항에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운동선수이기 전에 먼저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이걸 지켜줄 책임이 있다는 걸 못 박아 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학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스포츠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을 만들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한 성장이 핵심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체를 통한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상상력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유독 재밌었던 체육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냥 똑같이 운동하는 시간인데 왜 그 선생님 수업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사실은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훌륭한 체육 수업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과학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선생님이요. 어떤 선생님 수업은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또 어떤 수업은 괜히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잖아요. 그 차이가 과연 단순히 선생님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배움의 현장이든 거기엔 항상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학습자, 그리고 그를 이끄는 사람, 바로 지도자죠.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우는 사람은 각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씨앗 같은 존재예요.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품고 수업에 참여하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는 그 씨앗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햇빛과 물을 주고 좋은 흙을 깔아주는 뭐랄까 정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의 호흡이 딱 맞을 때 최고의 수업이 탄생하는 거죠. 모든 학습자는요, 자기만의 내면의 도구함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 안에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 지금 내가 가진 기술 수준, 체력, 그리고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 심지어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힘까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도구함의 내용물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만능 열쇠를 쥐어주지 않아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내면 도구함이라는 자물쇠를 먼저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꼭 맞는 열쇠를 찾아 건네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떤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호루라기 불고 소리 지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효과적인 지도력 뒤에는 아주 분명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타고난 가르치는 재능 같은 마법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젠샤인과 퍼스 같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고의 교사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특징들은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확성.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목표가 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매일 똑같은 훈련만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다양한 활동으로 흥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열정입니다.
지도자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열정은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물론 지도자라면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에 대한 내용 지식이 아주 풍부해야겠죠. 단순히 규칙만 아는 걸 넘어서서 깊이 있는 전략과 역사까지 그야말로 전문가여야 합니다. 하지만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교육학적 내용 지식.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가진 복잡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기술. 이게 바로 진짜 실력 있는 지도자의 조건이죠. 자, 훌륭한 스포츠 교육은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죠.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 바로 심동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육이죠. 달리고 점프하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스포츠에 필요한 구체적인 신체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뇌, 인지적 영역입니다. 이건 좀 지적인 측면인데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복잡한 규칙을 어떻게 우리 팀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게임의 전략과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 바로 정의적 영역입니다. 경기에서 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동료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협동심 같은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이 3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루는 걸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기술적인 몸, 전략적인 뇌, 그리고 건강한 마음. 이 3개의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갈 때 비로소 한 사람이 선수로서 또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전인적인 성장을 대체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우리가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의 구조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규칙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아주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든 팀과 한 번씩 다 경기를 해보는 리그전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표예요. 반면에 한 번 지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진짜 실력을 증명하도록 설계된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게임 방식이죠. 결국 좋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려면 이 4가지 핵심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해요. 첫째, 몸, 뇌, 마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가. 둘째, 참여하는 사람의 실력 수준을 잘 고려하고 있는가. 셋째,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잘 맞는가. 이 질문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건 그냥 시간표를 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지 그 성장의 규칙 자체를 만드는 아주 의도적인 교육 행위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재미있던 선생님 말이요. 그분은 사실 이 모든 원리를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다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해하고 명확하고 다채롭게 가르치면서 몸과 뇌, 마음의 성장을 모두 고려한 경험을 설계했던 최고의 디자이너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전략가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고 의미 있었던 스포츠 경험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뇌, 그리고 마음은 각각 어떻게 성장했나요? 어쩌면 그 답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과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 겪어본 그 체육 시간.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난 교육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그냥 공놀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은 그냥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전부일 거예요. 근데요, 모든 훌륭한 체육 선생님은 사실 엄청난 전략가와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체육 선생님 머릿속에 우리를 위한 어떤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을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수업 모형 이하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건물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어떤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순서로 이룰 건지 미리 다 짜놓은 아주 체계적인 계획인 거죠.
이 모든 모형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끌어가는 교사 주도형, 그리고 반대로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팍팍 주는 학생 주도형. 지금부터 이 스펙트럼의 양끝을 오가면서 체육교사의 비밀작전 계획서에 담긴 4가지 핵심 전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형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교사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걸 통제하는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효율성과 정확성이에요. 이 모형의 철학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바로 교사가 하는 거죠. 학생은 교사의 지휘에 맞춰서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고 교사는 그걸 지켜보면서 즉각적으로 자세를 고쳐주는 겁니다. 이 모형은 사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이론에서 나왔다고 해요.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제한된 수업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학생들이 연습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농구 자유투 자세라던가 배드민턴 서브처럼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가르칠 때 정말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일단 어제 배운 거 복습하면서 몸을 풀고 오늘 배울 새로운 기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교사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연습을 시작하죠. 실수가 몸에 배기 전에 바로바로 피드백으로 고쳐주고요. 이 과정을 다 거친 뒤에야 비로소 혼자 연습할 시간을 주고 마지막엔 오늘 배운 걸 확실히 내 걸로 만드는 복습까지. 뭐랄까 실패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 같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현재 배우는 기술의 성공률이 최소 80%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걸로는 절대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마스터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사가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스펙트럼의 반대편으로 조금씩 움직여 볼까요? 교사의 역할이 지휘자에서 가이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학생 개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개별화 학습 모형이에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뛸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신의 학습 속도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효율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사는 이미 잘하는 학생한테 시간을 쏟는 대신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옆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요. 최종 목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자, 가이드로서의 교사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협동학습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이 모형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냥 같이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고 내 친구의 성장이 나의 책임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협동학습이 그냥 잘하는 친구 뒤에 숨어서 묻어가는 소위 무임승차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 장치가 바로 이 개인 책무성입니다. 팀 점수는 각자 점수를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맡은 퍼즐 조각을 제대로 맞춰야만 우리 팀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이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바로 직소 퍼즐 기법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 과제를 나눠 가진 모둠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같은 과제를 맡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전문가 그룹을 만듭니다. 거기서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다시 원래 우리 모둠으로 돌아와서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정말 멋진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스펙트럼의 가장 학생 주도적인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사가 프로 스포츠 리그의 커미셔너, 그러니까 총재가 되는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목표는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를 만드는 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경기를 즐길 만큼 기술도 좋고 유능함, 규칙이나 전략, 역사까지 꿰고 있으며 박식함.
무엇보다 스포츠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열정, 그런 완벽한 스포츠인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이건 그냥 체육 시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의 완전한 스포츠 리그를 한 시즌 통째로 경험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시즌 내내 한 팀에 소속돼서 매주 공식 경기를 치러요. 모든 기록은 데이터로 남아서 우리 팀 순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시즌의 마지막은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같은 결승전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죠. 이 모형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달라져요. 선수는 몸으로 뛰면서 심체 기술을 배우고 코치나 심판 역할은 머리로 전략과 규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팀 주장은 가슴으로 리더십과 팀워크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한 시즌 동안 여러 역할을 경험하면서 머리, 가슴, 몸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4가지나 되는 다른 작전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최고의 전략일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결국 진짜 유능한 교사는 이 모든 작전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기본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땐 지휘자 카드를, 학생들 실력 차가 너무 커서 개별 지도가 필요할 땐 가이드 카드를 꺼냅니다. 팀워크가 중요할 땐 촉진자가 되어주고 스포츠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심어주고 싶을 땐 커미셔너가 돼서 하나의 리그를 통째로 선물하는 거죠. 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교사나 코치는 단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않아요. 자신의 작전 계획서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과 목표에 딱 맞는 최적의 카드를 꺼내드는 사람이죠. 사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체육 수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는 늘 어떤 역할을 선택하게 되죠? 자, 여러분의 다음 학습 무대에서 여러분은 지시에 따라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는 수행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팀원이 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자신만의 리그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보시겠습니까? 코치님들, 혹시 우리 선수들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그런 비밀스러운 열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코칭 툴킷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을 강력한 지도 모델 4가지. 지금부터 그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코치는 어떤 분이었나요? 아마 그냥 이렇게!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 길을 찾게 도와준 그런 분 아니었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코치는 절대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또 선수에 따라서 딱 맞는 도구를 꺼냈을 수 있는 그런 만능 공구함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그 공구함을 아주 꽉꽉 채워줄 4가지 핵심 모델,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입니다. 바로 동료 교수 모델. 어때요? 이름부터 뭔가 좀 흥미롭지 않나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코치만이 유일한 선생님이다, 이 고정관념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선수들이 서로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죠.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나를 가르친다. 이 한 문장에 이 모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선순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데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1단계. 코치가 먼저 교사 역할을 맡은 선수에게 과제를 알려줘요. 2단계. 그 교사 선수가 자기 파트너인 학습자 선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3단계.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역할을 바로 바꿔서 방금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두 선수가 배우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학습자는 몸으로 직접 기술을 익히니까 심동적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사 역할을 하는 선수는요. 파트너를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야, 거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봐 하고 피드백을 줘야 해요. 이건 순전히 머리를 쓰는 인지적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훈련으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자,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탐구 수업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코치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데요. 정답은 이거야 라고 딱 알려주는 지시자가 아니라 글쎄 정답이 뭘까? 하고
질문을 던져서 선수 스스로 보물을 찾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라는 겁니다. 이 모델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코치의 지시만 기다리는 로봇 선수가 아니라요, 경기장 위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사를 키우는 것, 바로 그겁니다. 코치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 라는 명령이 싹 사라집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저 수비수를 뚫을 수 있을까? 라든지 방금 슛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 같은 질문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선수의 머릿속에 생각의 엔진을 켜주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코치랑 선수가 함께 머리를 씁니다. 둘 다 인지적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코치는 아주 창의적인 문제 출제자가 되고요. 선수는 그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수의 뇌 근육이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세 번째 도구는 전술 게임 모델입니다. 이 접근법은요, 우리가 흔히 알던 전통적인 스포츠 교육 방식, 그러니까 기술 훈련부터 하고 나중에 게임을 하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게임의 전술적인 이해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핵심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다 왜를 먼저 가르치는 것. 우리가 대체 왜 이 드리블을 연습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패스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알면요, 그냥 시켜서 하는 훈련하고는 동기부여부터가 달라지겠죠?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달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모델은 아주 체계적인 6단계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작은 변형 게임으로 시작해서 1, 2단계, 이런 문제가 있네? 하고 전술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3단계, 그걸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4단계, 바로 그 해결에 필요한 기술만 콕 집어서 연습하고 5단계, 마지막으로 실제 게임에서 써먹는 6단계, 완벽한 구조입니다. 정말 낭비가 하나도 없죠. 이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요, 머리랑 몸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전술을 이해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으로 기술을 수행하는 거죠. 생각, 즉 인지와 행동, 즉 심동 사이에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완벽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도구입니다. TPSR,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델. 이 모델은요, 아예 차원이 좀 다릅니다. 기술이나 전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스포츠를 통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가장 깊고 철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은 선수가 아닌 더 나은 사람을 만든다. 바로 이 한 문장이 TPSR 모델의 심장입니다. 경기에서의 승패를 넘어서요, 존중, 노력, 배려 같은 가치를 가르치고 이 가치들이 경기장 밖, 우리 아이들의 진짜 삶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모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모델은 책임감의 사다리라는 아주 명확한 성장 지도를 보여줍니다. 선수들은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남탓만 하던 0단계 무책임에서 시작해서요, 스스로를 통제하는 존중 단계를 거쳐 나아가 남을 돕는 배려 단계까지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5단계, 체육관에서 배운 이 모든 걸 삶 전체로 가져가는 전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 학습 영역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에요. 바로 정의적 영역, 즉 마음과 태도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코치의 최우선 과제는 드리블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괜찮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도구를 모두 우리 툴킷에 장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이 중에 하나만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재료에 맞게 칼을 바꿔 쓰는 것처럼 우리 코치들도 상황과 선수에 맞게 이 도구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써야 하는 거죠.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겁니다. 아주 특정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땐 동료 교수 모델을, 우리 선수들의 창의력을 막 깨우고 싶을 땐 탐구 수업 모델을, 팀의 경기 이해도를 높여야 할 땐 전술 게임 모델을, 그리고 무엇보다 팀의 문화를 만들고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고 싶을 땐 TPSR 모델을 활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4가지의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나는 어떤 코치가 될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대답입니다. 이 도구들을 나침반 삼아서 선수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영감을 주는 그런 멋진 코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코칭? 이거 그냥 감으로 하는 걸까요? 사실은 과학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최고의 코치들은요, 모두 자신만의 체계적인 플레이북, 그러니까 성공 전략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차이요. 바로 이 체계적인 플레이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흥적인 감각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죠.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대한 코치가 되기 위한 여정을 4가지 핵심 단계로 나눠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짜는 것부터 선수들 머릿속에 확 각인될 교육법, 또 시끌벅적한 훈련장을 장악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소통의 기술까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완벽한 게임 플랜을 짜는 겁니다. 진짜 모든 성공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훈련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가 그날의 성패를 결정하거든요. 매실러가 제시한 이 7가지 요소는요, 성공적인 훈련을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선수들의 특성은 어떤지, 시간은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걸 미리 설계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위대한 코칭은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의 몸, 즉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머리, 즉 지식과 전략, 그리고 마음, 즉 태도와 인성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전인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코치인데 훈련 시간이 딱 60분 주어졌어요. 그럼 선수들이 60분 안에 정말 뭔가를 배우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훈련 1시간 중에 진짜로 뭔가를 배우는 실제 학습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 장비 챙기고 물 마시고 자리 이동하고 이런 시간들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학습 시간을 어떻게든 늘리는 게 바로 코칭의 핵심 기술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가르쳐야 선수들이 기술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운동 기술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양궁. 이건 모든 게 통제된 상황에서 딱 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폐쇄 기술이라고 해요. 반면에 야구 타격은 어때요? 공이 어떻게 날아올지 아무도 모르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반응해야 하는 개방 기술인 거죠. 이 둘은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링크가 제시한 이 4단계는 선수를 성장시키는 아주 명확한 로드맵 같은 거예요. 1단계에서 자, 이런 기술이 있어 하고 알려주고 2단계에서는 그걸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보는 거죠. 3단계에서는 동작의 퀄리티, 그 섬세함을 다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실제 경기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훈련장이라는 살아있는 전쟁터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도 현장에서 선수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연습 게임,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 리드업 게임은 드리블 릴레이처럼 특정 기술 하나만 파는 거고요. 스크리미지는 3대3 경기처럼 전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둬요. 그리고 이 둘 다 실제 경기를 좀 변형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면 변형 게임에 속하는 거고요. 목적에 맞게 잘 써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게임을 잘 짜도 선수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렇죠. 선수들의 참여와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도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프리맥 원리. 이거 진짜 효과적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숙제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하셨던 거 바로 두 원리예요. 선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체력 훈련을 먼저 시키고 자, 이거 끝나면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습 경기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될 수가 없겠죠? 토큰 시스템은 좋은 습관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훈련에 5분 일찍 오거나 동료를 격려해주는 말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티커를 10개 모으면 하루 동안 주장 완장을 차게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작은 칭찬이 모여서 큰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계획, 기술, 관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소통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선수에게 전달되거든요. 코치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코치는 절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선수는 말로 딱딱 짚어줘야 알아듣고 어떤 선수는 직접 보여줘야 하고 이해하죠. 또 어떤 선수는 코치가 직접 와서 자세를 잡아줘야 몸이 기억하고요. 말 없이 엄지척 해주는 그런 제스처도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위대한 소통은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질문하는 겁니다. 정답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선수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의 힘이 코칭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고적 질문이에요. 슛 쏠 때 눈은 어디 봐야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전에 가르쳐준 기본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 기초가 튼튼한지 점검하는 것과 같죠. 다음은 집중적 질문입니다. 이건 배운 걸 응용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경기 끝나기 10초 전이야. 우리 수비 전략은 뭐지? 이렇게 특정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그냥 외우기만 한 건지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확산형 질문은 선수의 창의력을 깨우는 질문이에요. 2대1 속공 상황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경기지능, 게임 센스를 키워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적 질문입니다. 이건 기술이나 전술을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선수의 인성과 스포츠맨십에 대한 거죠. 이겨야 하니까 시간을 멈추려고 일부러 파울하는 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냥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어떤 선수로 성장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바로 이 코칭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탄탄한 계획이라는 바닥 위에 효과적인 교육으로 뼈대를 세우고 안정적인 관리로 환경을 만들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소통을 통해 선수의 모든 잠재력을 빵 터트리는 거예요. 이 4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면서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이 플레이북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코치가 되시겠습니까? 단순히 이기는 코치를 넘어서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선수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위대한 코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훌륭한 코치나 선생님들, 이분들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들의 성공 전략집, 그러니까 일종의 플레이북이죠. 이 가르침의 과학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평범한 코치와 위대한 코치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단순히 타고난 감각이나 기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플레이북, 다시 말해 전략이죠. 최고의 코치들은요, 모든 상황에 딱 맞는 작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넘겨볼 플레이북,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코칭의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피드백의 기술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좀 더 큰 그림, 바로 지도 스타일의 스펙트럼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 재생산 영역에서 생산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플레이북의 첫 장 한번 넘겨볼까요? 모든 코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네, 바로 피드백의 기술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습자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말하자면 일종의 나침판 같은 거예요. 학습 과정에서 이것 없이는 정말 단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죠. 근데 이 피드백이라는 게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자, 표로 한번 볼까요?
제일 직접적인 게 바로 교정적 피드백. 공에서 눈 떼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근데 체중 이동 잘하시네요 같은 가치적 피드백은 이게 칭찬인지 지적인지 애매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선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바로 그거예요 같은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감을 확 심어주고요. 또 가끔은 100마디 말보다 그냥 엄지 한번 척 올려주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훨씬 더 강력할 때도 있죠. 자, 지금까지 피드백이라는 개별 단어들을 배웠다면요. 이제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떤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바로 코칭의 더 큰 그림, 지도 스타일의 스펙트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도 스타일 스펙트럼의 핵심, 모스턴 교수가 말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가르침이란 건 결국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그 결정, 대체 누가 내리는가? 바로 이 의사결정권을 누가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지도 스타일이 쫙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펙트럼은요, 크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은 재생산 영역, 여기선 목표가 모방이에요. 정해진 답을 얼마나 똑같이 따라하느냐가 관건이죠. 학습자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오른쪽, 생산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목표는 창조로 바뀝니다. 학습자는 이제 정답 없는 문제에 도전하는 혁신가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출발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재생산 영역이죠. 모든 위대한 것들이 그렇듯이 시작은 뭐니 해도 탄탄한 기초를 쌓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코치가 아주 확실하게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내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게 바로 모든 의사결정을 코치가 100% 다 내리는 그 유명한 명령식 스타일 A의 핵심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재생산 영역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코치가 모든 걸 정하는 명령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다 학습자가 연습 속도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연습식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면 짝이랑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학습식, 그리고 마침내는 코치가 던져준 과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선택하는 포괄식까지 가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코치에게서 학습자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발견의 문턱을 넘어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방에서 이제는 혁신으로 학습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이 발견의 문턱이 그 거대한 전환점인 거죠. 가르침의 목표가 더 이상 알려진 답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답을 생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계선. 네, 이제부터가 진짜 모험의 시작입니다. 자, 문턱을 넘어 생산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요, 정해진 지도 같은 게 없어요.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곳이죠. 학습자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진짜 힘을 기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면 코치의 역할이 확 바뀝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죠. 더 강력한 슛을 하려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유도 발견식 스타일이에요. 정답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생산 영역에서는 주로 두 가지 사고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먼저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해진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퍼즐 조각 맞추기 같죠? 반면에 확산적 사고는 달라요. 하나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해답과 아이디어를 막 탐색해 나가는 훨씬 더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 영역 안에서도 레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치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정답을 찾는 유도 발견 단계,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의 논리로 정답을 찾아내는 수렴 발견 단계, 그리고 마침내 학습자의 창의력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답을 만들어내는 확산 생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점점 더 커지는 학습자의 인지적 독립성입니다. 네, 이 기나긴 스펙트럼의 여정,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코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완전히 자립적인 학습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코칭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코치의 플레이북 한 권을 쭉 함께 넘겨봤습니다.
모방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여정. 모든 페이지가 다 저마다의 의미와 역할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플레이북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페이지를 펼치고 있나요? 그리고 다음 장은 과연 어떤 페이지가 될까요? 훌륭한 코치나 선생님들, 이분들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들의 성공 전략집, 그러니까 일종의 플레이북이죠. 이 가르침의 과학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평범한 코치와 위대한 코치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단순히 타고난 감각이나 기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플레이북, 다시 말해 전략이죠. 최고의 코치들은요, 모든 상황에 딱 맞는 작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넘겨볼 플레이북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코칭의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피드백의 기술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좀 더 큰 그림, 바로 지도 스타일의 스펙트럼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 재생산 영역에서 생산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플레이북의 첫 장 한번 넘겨볼까요? 모든 코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네, 바로 피드백의 기술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습자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말하자면 일종의 나침판 같은 거예요. 학습 과정에서 이것 없이는 정말 단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죠. 근데 이 피드백이라는 게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자, 표로 한번 볼까요? 제일 직접적인 게 바로 교정적 피드백. 공에서 눈 떼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근데 체중 이동 잘하시네요 같은 가치적 피드백은 이게 칭찬인지 지적인지 애매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선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바로 그거예요 같은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감을 확 심어주고요. 또 가끔은 100마디 말보다 그냥 엄지 한번 척 올려주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훨씬 더 강력할 때도 있죠. 자, 지금까지 피드백이라는 개별 단어들을 배웠다면요. 이제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떤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바로 코칭의 더 큰 그림, 지도 스타일의 스펙트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도 스타일 스펙트럼의 핵심, 모스턴 교수가 말한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가르침이란 건 결국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그 결정, 대체 누가 내리는가? 바로 이 의사결정권을 누가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지도 스타일이 쫙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펙트럼은요, 크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은 재생산 영역, 여기선 목표가 모방이에요. 정해진 답을 얼마나 똑같이 따라하느냐가 관건이죠. 학습자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오른쪽 생산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목표는 창조로 바뀝니다. 학습자는 이제 정답 없는 문제에 도전하는 혁신가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출발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재생산 영역이죠. 모든 위대한 것들이 그렇듯이 시작은 뭐니 해도 탄탄한 기초를 쌓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코치가 아주 확실하게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내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게 바로 모든 의사결정을 코치가 100% 다 내리는 그 유명한 명령식 스타일 A의 핵심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재생산 영역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코치가 모든 걸 정하는 명령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다 학습자가 연습 속도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연습식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면 짝이랑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학습식, 그리고 마침내는 코치가 던져준 과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선택하는 포괄식까지 가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코치에게서 학습자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발견의 문턱을 넘어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방에서 이제는 혁신으로 학습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이 발견의 문턱이 그 거대한 전환점인 거죠. 가르침의 목표가 더 이상 알려진 답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답을 생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계선. 네, 이제부터가 진짜 모험의 시작입니다. 자, 문턱을 넘어 생산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요, 정해진 지도 같은 게 없어요.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곳이죠. 학습자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진짜 힘을 기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면 코치의 역할이 확 바뀝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죠. 더 강력한 슛을 하려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유도 발견식 스타일이에요. 정답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생산 영역에서는 주로 두 가지 사고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먼저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해진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퍼즐 조각 맞추기 같죠? 반면에 확산적 사고는 달라요. 하나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해답과 아이디어를 막 탐색해 나가는 훨씬 더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 영역 안에서도 레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치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정답을 찾는 유도 발견 단계,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의 논리로 정답을 찾아내는 수렴 발견 단계, 그리고 마침내 학습자의 창의력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답을 만들어내는 확산 생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점점 더 커지는 학습자의 인지적 독립성입니다. 네, 이 기나긴 스펙트럼의 여정,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코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완전히 자립적인 학습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코칭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코치의 플레이북 한 권을 쭉 함께 넘겨봤습니다. 모방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여정. 모든 페이지가 다 저마다의 의미와 역할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플레이북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페이지를 펼치고 있나요? 그리고 다음 장은 과연 어떤 페이지가 될까요?